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미국 소식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을 깜짝 놀래켰던 사건이죠. 바로 2023년 1월 11일 얼마 안 됐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숨겨진 위험, 미국서 사용 금지되나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서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 또는 제조 수입 금지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용 금지. 그리고 심지어 제조도 안 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안 되는 것조차 안 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 전기레인지를 더 많이 쓰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땅이 넓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이렇게 다 연결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레인지 많이 쓰지만 그래도 35% 정도는 가스레인지를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소비자 그 안전위원회에서 금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위험성이 명확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방출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폐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금지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 화학협회에서도요 전기레인지 구매를 이제 촉구하기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미국 화학협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실제로 이걸 보고 많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놀라지 않으셨겠죠. 제가 1년도 더 된 시점에 제가 이미 제 유튜브 영상에서 가스레인지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유튜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걸 뭐 맞춘 게 아니고요. 이 전문가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를 그냥 제가 그냥 나서서 얘기하는 것 뿐이다. 또는 이제 이게 또 지상파에서 많이 다루려고 시도도 해봤는데 저도 사실은 좀 많이 좀 꺼려 하세요. 왜냐면 그동안 왜 꺼려 했냐면 딱히 해결책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뭐 전기레인지를 뭐 다 바꿔줄 거냐 정부에서 전기레인지가 비쌉니다. 최소가 50만 원이고 뭐 100만 원 넘는 것도 뭐 부지기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뭐 강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유럽 지상파에서 좀 다루기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미국에서도 공식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식으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뭐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부럽기도 하죠. 미국은 지원금, 전기레인지 구매할 때 뭐 지원금 주는 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일단 여성 폐암의 90%는 비흡연자라는 얘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폐암이라고 하는 건 암 발병률 4위, 사망률 1위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25,000명이 발생하고 18,000명이 이제 사망하는 뭐 끔찍한 폐암이죠. 슬픈 소식은 뭐냐면 남성 폐암 환자의 70%는 흡연자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이 이제 폐암 걸릴 확률이 높은데 여성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폐암 환자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 기준 87.5%, 약 90%는 뭐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우신 분도 담배 한번 물어본 적 없으신 분인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던 적이 있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 여성들이 왜 이렇게 폐암에 잘 걸리는가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현재 추정하기로는 이런 주방 문화를 꼽고 있었죠. 특히 이제 가스레인지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스레인지에서 제 일산화탄소를 제가 언급했었는데 일산화탄소는 그냥 뭐 위험성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끔찍한 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거의 독극물, 최고의 독성을 가진 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여러분 5분에서 10분 사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게 위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붙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붙다 보니까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진 않더라도 이게 노출되는 것만큼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큼 피해를 입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피해를 입고 회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많은 양이 우리가 유입될 경우에는 회복이 하기 힘들 만큼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일산화탄소가 왜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이제 메테인, CH4라는 메테인이 주성분인데요. 일명 메탄가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식 발음은 메탄, 미국식 발음은 메테인입니다. 충분한 산소가 있을 때는 연소될 때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면 일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많이 오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산소가 부족하면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아니 다 산소가 충분하지 않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뭐 아무 문제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성이 부각이 안 됐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산소를 계속 굉장히 빠르게 소모하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는 순간이 생겨요. 순간적으로 계속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조금씩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넓든 좁든 무조건 조금씩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측정해 보시면 처음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그래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이산화질소도 발생을 해요. 메커니즘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 가스불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800도에서 1300도 사이거든요. 대충 측정해도 그 정도는 나와요. 뭐 이론상은 1450도까지 나와요. 이론상은. 근데 실제 재보면 800에서 1300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주변에 O2, 산소와 N2, 질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화학 반응을 유도합니다. 화학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O2와 질소, 그러니까 산소와 질소에서 화학 반응을 유발하게 돼서 일산화질소가 생겼다가 바로 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산화질소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스레인지 불만 켜도 이산화질소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산화질소는 뭐죠?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뭐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 보면 도로 표지판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의 뭐 대기질, 뭐 이산화질소 몇몇 ppm, 뭐 몇몇 퍼센트, 뭐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대기질, 대기 환경 우리가 체크할 때 늘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정부에서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이산화질소입니다. 왜 정부에서 이걸 신경 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폐에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폐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노출되면 실제 폐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호흡기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죠. 이게 가스레인지만 틀어도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나옵니다. 실제 나오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도 나오고 실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레인지가 위험하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제 이걸 아예 그냥 금지시키자. 뭐 그냥 자제가 아니라 아예 금지시키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어떻게 결론 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과연 이 미국 결정에 따라서 아마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도 아마 조만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이 주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자, 그 가스레인지 얘기가 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뭐 전기레인지 쓰고 있었어서 별로 뭐 저는 걱정 안 했어요. 저는 이미 전기레인지를 바꿨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뭐 아무 걱정 안 한다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도 과연 되는지, 과연 뭐 주의할 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해볼게요. 왜냐 요새 막 쇼츠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자꾸 많은 제 주위 분들이 영상이 길면 안 본다고 무조건 짧게 끝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또 짧게 하다 보면 설명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짧으면서 정확하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전기레인지하고라고 하면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보통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그게 있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좀 인덕션도 있죠. 보통 인덕션 전기레인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인덕션도 전기를 이용하니까 그 전기레인지죠. 근데 이제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 용기만 가열하죠. 인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 상판이 가열되는 거, 빨간색으로 상판이 가열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기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핫플레이트라고도 있는데 그건 요새 잘 안 쓰니까 보통 하이라이트 아니면 아마 인덕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리 온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하이라이트는 회사마다 다 당이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 다른데 보통 700도, 그러니까 이 상판 여기 온도를 700도까지는 최대 올릴 수 있죠. 뭐 그 이상 되는 제품도 있어요. 인덕션 같은 경우는 이 올려져 있는 재질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달라요. 실제 실험해보면 다 다르고 소재에 따라 실제로 열이 발생하는 정도 다릅니다. 근데 해보시면 실제 실험을 해보면 100도까지는 그냥 쉽게 올라가고요. 아주 쉽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실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뭐 300도까지도 뭐 쉽게 아주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소재에 따라 다릅니다. 소재에 따라 다르고 이 시간, 그 인덕션에 노출한 시간에 따라서도 뭐 올라가는 속도, 최대 올라가는 온도도 좀씩 차이는 생깁니다. 그래서 소재에 따라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이 정도 온도까지는 간단한 얘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100도에서 300도 사이, 하이라이트는 뭐 700도까지도 이 상판에 노출시킬 수 있다. 참고로 하이라이트 700도면 여러분 그 위에 우리가 프라이팬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프라이팬이나 냄비든 보면 여러분들 실제 이것도 다 소재가 다르죠. 뭐 스테인레스 계열이냐, 스테인레스도 종류가 많아요. 그 안에 그 니켈 크롬이 섞여 있는 정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겉에 코팅해 놓잖아요. 뭐 테플론 소재 같은 걸로 이제 코팅해 놓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알루미늄 소재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소재에 따라 그 실제 그 열 전도율이 달라요. 그래서 700도 정도 되는 하이라이트를 하더라도 700도를 딱 가열하게 되면 실제 여기 그 불판, 이 판 표면, 뭐 프라이팬이나 냄비 표면이 올라가는 온도 당연히 다릅니다. 소재마다 다른데 200도 이상 그냥 쉽게 가요. 200도 이상은 그냥 쉽게 간다. 200도 이상 가고 보통 200에서 300도 사이 정도는 그냥 쉽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소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200도하고 300도 사이는 쉽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덕션도 좀 지나면 뭐 300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 용기 자체가 300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식품이라는 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용유 하나만 갖고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식용유 종류 엄청 많죠. 뭐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식용유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둘 중 하나죠. 보통 이제 후라이팬에 놓고 뭐 볶는다든지, 그죠? 아니면 이제 뭐 튀길 때 많이 쓰죠. 자, 그때 이제 우리 식용유 할 때, 우리가 식용유 성질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발연점입니다. 영어로는 스모크 포인트라고 그래요. 스모크 포인트. 스모크 포인트를 우리 단순하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올리브유나 뭐 들기름, 참기름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발연점이 보통 한 200도 이하라고 합니다. 200도 이하예요. 보통 뭐 180도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이제 제품마다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정제된 정도에 따라서 성분이 좀 달라요. 조금씩 좀 차이가 나요. 성질이 좀 달라서 그 발연점이 좀 다르게 측정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검색하시다 보면 뭐 여기서 뭐 180도라고 그러고 어디서 190도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유가 높은 편이어서 250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뭐 카놀라유가 240도, 아보카도유가 제일 높다라고 해서 270도.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다른 게 그 정제된 정도에 따라서 아까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아보카도가 어떤 데서 240도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250도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는 겁니다. 좀씩 차이는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발연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럼 다들 발연점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발연점까지.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유가 250도면 250도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250도부터 연기가 나니까 그 전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발연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발연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열분의 생성물이요, 눈에 본격적으로 보이는 상태가 됐을 때 온도야. 그러니까 열분의 생성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식용유면 열분의 생성물이 이제 막 분해되다가 막 조직이 끊긴다는 얘기거든요. 막 조직이 막 끊겨요. 막 끊겨서 이게 뭐야? 막 날라와요. 날라오면서 막 날라와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일 때의 온도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일 때 온도. 그러니까 분해 생성물이 적으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날라오는 게 좀밖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밖에 없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면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작은 사이즈 날라올 때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분해가 본격화되는, 뭐라고 여러분들? 분해가 본격화돼서 어마어마한 분해 생성물들이 막 날아가기 시작해요. 막 분해 생성물들이 막 날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어마어마한 양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분해가 본격화돼서 어마어마한 양이 날아오게 되면 뭐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연점을 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요. 뭐 기름 표면에서 옅은 푸른색 연기가 연속적으로 나올 때 온도다.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게 뭐예요? 뭐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분해가 본격화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어떤 게 발연점이 뭐 250도라고 합시다. 어떤 식용유가 발연점이 25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250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분해된다고 했죠. 됐죠. 그럼 250도가 되기 전에는 분해가 안 될까요?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 전에 한 20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도쯤 됐었어도 뭐예요? 그 전에도 계속 분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용유 내에서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거든요. 올레산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섞여 있어요. 그것들이 200도 전후에서도 막 실제로 분해되는 것들이 막 생깁니다. 막 분해가 시작돼요. 막 분해되면 막 잘게잘게 쪼개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막 잘게잘게 조직이 막 분해되는 것들이 생기면서 또 다양한 화학 반응도 일어나고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식용유만 자체적으로 쓰진 않죠. 거기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넣고 뭐
뭐 굽거나 뭐 볶거나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굽거나 볶거나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음식이 다른 식품에서 나오는 음식물하고도 다양한 또 화학 반응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참고로.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음식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이 고온으로 노출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도 그 안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다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식품 내에 어떤 식품을 넣고 볶을 때 그 안에 또 수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게 많죠. 근데 수분이라는 건 뭐 100도만 이상만 돼도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도 정도 되려서 막 수분도 막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굽다 보면 막 뭐가 이렇게 무슨 충분히 온도가 올라간 거 아닌데도 막 뭔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거 막 보셨잖아요. 또 수분도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100도만 넘어가도 수분들이 막 날아가면서 그런 그 열분의 생성물들 있죠. 아까 그 기름이 분해됐을 때 여러 가지 작은 사이즈로 막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분이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다양한 유기화합물들이 실제로 공기 중으로 막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발연점 전에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발연점 전에도 막 날아가는 것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거죠. 또는 뭐 유증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기름에서부터 나왔다고 해서 뭐 유증기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들이마시게 되는 거죠. 요리하신 분들은. 그래서 발연점이 뭐 250도 정도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마냥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서도 충분히 분해되고 날아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하이라이트 온도가 몇 도라고 했죠? 밑에 온도가 700도라고 했죠. 700도. 그럼 그 비에 그 불판도 200에서 300도 사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300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이라이트에서도. 인덕션도 마찬가지 실제 300도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발연점까지 실제 도달도 할 뿐더러 오래 요리하다 보면 발연점까지 도달할 뿐더러 발연점 되기 전에도 실제로 날아가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날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관지에서 못 고르는 게 꽤 많습니다. 그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폐까지 바로 직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폐에 달라붙으면 저런 유기화물들 중에서 잘 안 떨어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결국 폐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요리를 지속적으로 오래 많이 하신 분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요리를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뭐 밥을 먹지 말라는 거냐? 막 이렇게 전기레인지도 버려야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혹시 식용유를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식용유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꾸 무슨 고온에 볶아서 막 이런 거 하지 마, 가급적 자제하시고 식용유 자체 여러분들 진짜 그 건강한 그 성분을 그대로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시면 드레싱 형태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식용유를 그냥 예를 든다면 그냥 진짜 뭐 드레싱이라고 하잖아요. 뭐 뿌려서 그냥 버무려서 그냥 살짝 버무려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다음 주제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고온에서 볶는 걸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기를 먹는다면 꼭 구워야 되나요, 여러분들? 꼭 구워야 돼. 아까 구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삶아 드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삶아서. 그냥 그 인덕션이나 가스 하이라이트를 물을 끓이는 용도로 쓰면 어떨까요? 물을 끓이는 정도. 물은 아마 여기서 뭐 1000도로 가야 해도요. 물은 1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10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게 되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수증기밖에 잘 안 날아가니까. 상대적으로 유해 물질 발생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육으로 주로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거죠. 주로 식습관을. 실제 뭐 오키나 장소 사람들 보면 이제 완전 극단적 채식주의가 아니잖아요. 고기도 드시잖아요. 근데 주로 수육 드시잖아요. 드시면 수육 같은 거 주로 드시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 어떻게 맨날 이런 것만 먹고 사냐라고 하시면 최대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는 온도를 최대한 낮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세기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 세기를 최대한 줄이셔가지고 천천히 요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당연히 창문 다 열고 환기 잘 되는 조건에서 요리를 하셔야지만, 실제 집안에서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기를 줄이고 환기 잘 시켜야 된다는 거. 결론입니다. 가스레인지가 훨씬 위험한 건 맞는데 전기 레인지에서도 여러분 유해 물질은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가스레인지 협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자꾸 가스레인지 갖고 뭐라고 하냐, 전기레인지도 똑같이 위험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거예요. 요리할 때 이런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은 전기레인지에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제 가능하고요. 다만 가스레인지보다 좀 덜 발생하는 거고 유해물질이 덜 발생한다는 뜻이지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도 세기를 좀 낮추시고 그 다음에 환기 잘 시키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삶아 드시는 거,
그냥 또 드레싱 정도로 드시는 거. 식용유라면 예, 그렇게 자꾸 식습관을 바꿔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